해상 초기함인데 프랑스는 여기에다가 무기를 많이 실어가지고 그러면 스텔스도 되고 무기도 좋은 짱 좋은 배를 대만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꼬셔서 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의 약속은 절반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랑 같이 이제 악당이 되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까지 밝혀져가지고 2014년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만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기밀을 F-35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 비밀사항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우려가 있어서 전기 자동차도 있고요.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항구에 있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나는 크레인에도 백도어가 발견되어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지금 퇴출 중입니다. 한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스 소셜에 나온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 그 문장이나 우리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국내에서 건조를 못 받거나 해석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국내에서 건조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플리 조선소 이야기랑 이 원장 건조 이야기를 했어요. 플리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도 미국 해군이 잠수함을 많이 못 얻을 거란 거예요. 왜냐면 조선소만 부족한 게 아니라 미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에 약 50만 개에서 7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부품업체들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납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2철재 기자님,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두 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급 이지스 구축함, 강습 상륙함, 디젤 잠수함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미국의 승인은 떨어졌고 이제 건조를 국내에서 할 거냐 미국에서 할 거냐만 남아 있는데 이제 즉시 건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침략 위험에 시달리는 대만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기술과 경제력이 있었으나 35년이 지난 지금 자체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제 구조가 좀 다른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은 중후장대, 중공업, 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경제 전략을 세웠고 대만은 경박 단소, 전기전자 등 이렇게 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전기전자 주로 ODM, OEM 외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일단 토양 자체가 다른데 이 다른 토양에서 우리는 강한 중공업과 철강을 배경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주국방 그리고 또 이렇게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대만은 좀 달랐죠?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1980년대쯤 전만 해도 이제 대만 해군은 중국 해군보다 다 강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중고 전투함과 구축함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해군의 대형 전투함이 뭐 2,000톤급 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했는데 1980년대 등소평이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천안문 사건 전까지 미국이 또 중국한테 막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천안문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소평이 개혁 개방 계속되니까 경제 규모가 커진 속도가 눈에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거예요. 광화 계획이라고 하는 중국의 해군 건함 계획을 세워서 광화 1호, 광화 2호 해서 뭐 지금 광화 6까지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이제 대만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해군력을 어떤 거 생각했냐? 자기들은 미국제 구축함 이때만 해도 좀 쓸만하니까 키드급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배들이 있어가지고 큰 배를 좀 보조할 수 있는 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도 미국으로부터 중고 구축함들을 가져서 알렌 썸너급, 기어링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걸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급 호위함을 현대중공업이 건설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더란 말이죠.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국 해군의 함정들은 미사일을 가진 함정이 거의 없었어요. 통통배라고 하면 좀 오바지만 어뢰정이라든가 고속정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울산급 호위함이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하기 위해서 고속 주포, 뭐 76mm 포, 40mm 포 이런 것들을 많이 장착해서 이게 딱이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게 트집을 잡혔죠. 왜냐?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으로부터 대만이 무기를 수입한다는 거는 뭐 법적 규제나 이런 건 없는데 쪽팔리는 일이었습니다.
팔려서 안 된다. 그때만 해도 대만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죠. 아, 그래요? 국민소득도 굉장히 높았고, 뭐, 인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GDP는 거의 그때도 이제 비슷했지만, 그래도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 한국이 제일 집쌌죠. 국민소득이 처졌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의 단교 사건, 그러니까 중국과의 수교를 하면서,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억울해지는데, 그리고 반환 감정이 되게 높아졌죠. 네. 대만 내부에서. 이거를 파고든 아주 이제 간사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죠? 그 맨날 제국주의에 하면은 그 두 나라가 나오는데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인 프랑스죠. 예, 맞습니다. 프랑스가 라파에트급이라는 함정을 대만에 판매하려고 노비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라파에트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OPV라는 함정이 우리나라는 잘 없는 함정인데 원래는 프랑스가 지금 식민지를 다 잃어버렸지만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의 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섬들을 순찰하기 위한 배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런 배들은 무기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어요. 성능이 떨어지는데 프랑스는 약간 머리를 좀 굴려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서 적한테 눈에 안 띄면 무장이 별로라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최신의 OPV 해상 초기함인데 프랑스는 여기에다가 무기를 많이 실어가지고 그러면 스텔스도 되고 무기도 좋은 짱 좋은 배를 대만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꼬셔서 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약속은 절반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견제를 했죠. 그쵸. 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이 엄청 힘이 세졌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의 파워가. 그래서 프랑스가 입장을 싹 바꾸게 됩니다. 배는 팔겠다. 안에 무기는 우리가 안 팔겠다. 네가 알아서 채워 넣어라. 약간 거의 사기 판매에 가까운 것을 프랑스한테 강매를 해서 대만은 대만산 아니 혹은 대만이 구매 가능한 무기로만 이 캉딘급이라고 하는 라파에트급 계량을 넣었는데 대만이 넣을 수 있는 무기가 형편없었습니다. 76mm 한포 뭐 이런 건 괜찮고 헬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대공 미사일 시체퍼럴이라는 게 아주 그때 당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장비를 넣었어요. 그게 사이드와인더를 육상형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체퍼럴이라는 거는 사이드와인더의 계획을 함대공형으로 계량한 걸 시체퍼럴이라고 한 거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에어 투 에어 미사일을 서피스 투 에어 지대공 미사일로 계량한 다음에 다시 쉽 투 에어 함대공으로 계량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이드와인더는 방울뱀이라는 이름답게 열추적 미사일로 지금까지 미국이 진행한 공중전에서 가장 많은 적기를 격추한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엄청 오래 쓰였거든요.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쓰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금문도 포격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만 공군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사용해서 중국 공군기 격추를 했거든요. 문제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50년 이상 쓰면서 개량을 계속했는데 이 시체펄은 부산뿐이라서 사이드와인더가 안 되네요. 사이드와인더 안 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대해서 최신형을 쓰면 모르겠는데 아주 구형 그러니까 AIM-9D형을 라파에트급에 얹은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AIM-9X형이죠. 최신이.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M형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30년 전에 미사일을 얹은 거예요. 지금은 더 구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 멀쩡한데 속은 다 뻥카. 혹은 뭐 쓸모없는 배가 된 거라 가지고 대만 사람들은 아직도 프랑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이게 또 프랑스 욕만 할 수가 없는 게 대만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 내부에서 이 문제 그 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리를 고발하던 해군 장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나 대만에서 뭐 이거 뇌물 받고 했다는 스캔들이 보도가 되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똑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이 라파에트급을 수입해서 싱가포르가 포미다블급이라는 구축함을 만들었는데 이건 되게 평가가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대만이 못 만든 거다. 대만이 망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자님 이게 그 대만에서 울산급 처음에 도입 얘기할 때 괜찮으니까 네. 화력도 좋고. 근데 대만의 해군 투스타분 옛 청통이란 분이 막말을 하면서 이 한국을 까내렸다고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취재를 해본 게 사실 조금 있습니다. 해군 부사령관이었던 예 청통이 울산급을 보고 삼류 국가에나 어울리는 군함이라 했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때 당시에 대만 해군이 울산급을 쓰기에는 괜찮았어요. 왜냐? 중국 해군은 보석정
뭐 아니면 어뢰정 이런 중심이었는데 중국 해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빠르게 발전될 것이다. 왜냐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 구조가 늘어날 거니까 해군력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형편없게 쓸모없을 것이다. 한 포만 덕지덕지 붙여놓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미사일 중심 함선으로 가야 되는데 대만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거기다가 대만 해협은 거칠다. 대만과 본토 사이의 거리는 한 150km 정도 되는데 아주 거칩니다. 파도가 많기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사실 길이나 대만 해협의 크기 자체는 뭐 동해 서해 뭐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훨씬 큰 배가 필요하다는 게 이 예청통의 논리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 울산급을 사온 것은 안 된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조선업도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제가 이제 대만에서 우연히 이 대만 예비역 장성분들이랑 이야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T-50 이야기를 원래 주제로 하다가 이것도 사실 살짝 물어봤는데 쟤랑 저랑 이야기하던 분들은 이제 공군이랑 육군 전직 장성분들이라 해군이 그래서 안 된다고 결국에는 대만 해군이 예청통이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한국 군함을 까내린 거는 대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출이 언제 끊기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대만한테서 이제 단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거를 사와야 되는데 어디서 엉뚱한 울산급을 사오냐. 대만 해군 입장에서는 이 막말과 망언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더 좋고 비싼 거를 사와야지 다음번에 언제 살 기회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대만이 결과론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대만에서 이제 뭐 국조 잠수함, 자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시설도 보니까 국영조선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국영조선소의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이제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못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이제 함포 중심이고 많이 굉장히 설계 사상 자체가 낡고 고루하지만은 울산급을 대만이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건조를 하면서 캐파를 늘리고 건조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가면서 거기 이제 자체 무장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슝펑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하나씩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할 테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예측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게 원래 대만은 이때도 이미 자체 개발한 미니 이지스함을 지금도 못 만들고 있는 걸 1990년대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라파에트급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녹스급이라고 이제 미국의 중고 그 호위함을 9척, 9척 정도 이제 수입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녹스급이 되게 괜찮은 배였어요. 1960년대, 70년대 건조된 거라가지고, 90년대 기준에서는, 당장 전력 증강을 한 게 쓸만하다. 녹스급 그때 당시는 괜찮은 거였는데, 미래를 팔아가지고 현재를 산 거죠. 그때 당시는 뭐 중고배 쓰면 편하고 이랬을 거고, 대만 해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능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산배 쓰고 뭐 이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울산급 안 사고 프랑스한테 사기당해서 라파에트급 들어와서 미사일 안 파니까 시체포로 이런 거 만들어서 달았는데 이게 30년 전, 그 당시에도 30년 전 구닥다리를 달았는데 이게 제대로 방공을 못 할 거 아니니까 미사일 비행기를 못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중고 이제 녹스급 구축함 그 다음에 라파이트급 둘 다 방공 능력이 CIWS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함선의 최종 방어를 지키는 수문장 같은 기관포인데 요거 그냥 한 2에서 3km 정도 사거리니까 미사일은 거의 쓸모 없었다. 근데 이게 최근에서야 해결된 게 미국 키드급 구축함을 2005년에 도입하서야 조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키드급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죠, 이 기자님도? SM-1는 양쪽에 2연장 미사일 해가지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VLS가 아니라 네. NTC도 있고. 네.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지스함이 그냥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이지스함 직전 단계가 이 키드급이랑 구축함이었는데 이지스 시스템을 만들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이지스 다음으로 좋은 대공 구축함이었는데 다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다른 거는 미사일의 발사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360도 감시할 때 그 감시할 때 갱신 시간이 느려가지고 빠른 속도의 미사일은 좀 대응하지 못했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이것도 감지덕지기 때문에 이거 나왔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는 이지스함을 한국에서 건조해서 세종대왕함 진수를 했었죠. 아니 그럼 결국에는 한국 무시하면서 우리나라 배에 사서 같이 건조 기술을 키우면서 조선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프랑스나 미국에서 사다 쓰다 보니까 자체적인 조선 군함 건조 능력과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이나 어떤 레이더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대만은?
네, 그렇습니다. 국가주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군력이 크게 달라진 게 대만과 한국의 차이점인데, 대만이 그렇게 해서 당장의 전력 증가를 위해서 중고배를 도입하고 뭐 프랑스에서 이것저것 떼대하고 할 사이에 대한민국은 KDX 사업이란 걸 진행해서 거의 30년간 하고 있죠. 이거 90년대부터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KDX 사업. KDX 사업은 한국형 구축함을 3단계에 걸쳐서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이 되느냐 이런 의도가 많이 걱정들 많이 했죠. 했었죠. 광개토 대항함이 KDX-1이라 해가지고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인데, 이게 나올 때도 가슴 벅찼습니다. 굉장히. 근데 나올 때도 사실 걱정은 사람도 많이 했고, 외국에서 좀 까내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막 독일제 뭐 메코크 구축함 뺏긴 거 아니냐는 소리도 있었고, 한국이 제대로 못 만들어서 시멘트를 부었다 뭐 이런 소리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든 성능이 안 좋아도 만들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KDX-2 충무공 이순신급, 저는 이거 나왔을 때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전투함을 만드는가 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림팩 같은데 울산급 호위함이 가거나 포항급도 가고 막 그랬다는데. 네, 맞습니다. 예. 울산급, 포항급 해군에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 배가 작거든요. 태평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주도 앞바다만 가도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 배로 태평양을 건너갔었는데, 충무공 이순신급, 이게 어떤 배냐면 아덴만 영영작전 아주 잘 기억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취재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자님이. 다른 부서에서 작전 상황에는 취재는 안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아덴만 여명작전이 가능한 것도 우리나라가 충무공 이순신급 되는 좀 큰 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해외 원양작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KDX-3, 최종의 KDX 계획을 최종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함선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었죠. 그거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KDX-3 배치 2가 또 나와서 정조대왕 네, 맞습니다. 나와서 또 제가 그 배를 3번 한 정도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와, 저는 한 번도 못 타보셨는데, 기자님이 타보시니까 다른 한국 함정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그 CCC는 제한적으로 보여줘서 들어가 봤는데 화면이 크고, 그다음에 개인당 이렇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있는 이제 세종대왕급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콘솔 자체도 되게 신형이라는 거 딱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좋습니다. 그 개별 승무조원들 공간이 좀 더 넓어가지고 우리나라 건조한 군함 중에서 전투함 중 최초로 그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력 단련실을 딱 공간 하나 빼놔가지고 만든 전투함. 헬스장이 있다. 그 전에는 다 헬기 경락고에서 다 이렇게 했고. 네, 맞아요. 예. 푸시업도 거기서 하고, 막 헬기 들어올 거면 이제 그 기구도 치워야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운동하다가 야, 헬기 온다고 막 치워야 되는 네. 거예요. 덤벨 좀 치워라. 아, 그랬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대만과 이제 한국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와 장기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해군도 당장의 그 낮은 성능이 가진 배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만 있으면 성능 개량을 계속 요구해서 조선소가 그걸 맞춰주는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가 이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핵심 기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당연히 아직은 KDX-1 광개토 대왕급만 해도 뭔가 막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군함으로서는? 그런 시선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막 배 어찌어찌 조선소 우리 산업이 키우면서 막 발전했다 치고, 아까 대만이 자기들이 배를 안 만들다 보니까 레이더도 떨어지고 미사일도 떨어지고 막 이런 배에 들어가는 장비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자꾸 만드니까 스스로 그것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만들고 설계하고 그렇게.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해군은 그냥 쓰면서 막 이것도 고쳐줘 저것도 고쳐줘 하면서 막 머리 감싸고 계속 고쳐 나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좀 기억 남는 게 이제 홍상어라고 하는 대잠 미사일이 좀 기억이 남는데, 어뢰에다가 로켓을 달아가지고, 원래 어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까운 적만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 로켓을 달아서 하늘에다가 쭉 쏴가지고 그 근처 바다에 떨어뜨리면 어뢰를 빨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쓰는 미사일인데, 처음에 만들다가 이게 어뢰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이게 충격을 흡수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한 방법이 있었죠. 원래 그 홍상어라는 이제 미사일에 어뢰가 청상어라는 어뢰가 있었어요. 다 상어로 돌림인데, 어뢰에 터지는 걸 분석하다 보니까 이 전지가 약하다. 국내 최초로 어뢰 리튬이온 전지를 홍상어에다가 탑재를 합니다. 이 충격을 흡수하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개량을 꾸준히 하는데 사실 해군이 좀 참을성을 발휘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성능 개량 되고 이렇게 성숙할 때까지 좀 감내해줬던 측면도 있는 것이죠. 대신 테스트를 되게 여러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이제 전쟁 날 때 고장 나면 해군만 죽은 거니까. 이건 맞아. 그럼 이게 미국이나 프랑스 좋은 거 사다 쓰면 걔네들이 우리가 사다 썼으면 완제품 제대로 미사일 작동하는 걸 팔았을 테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국내 기술한테 뭐 이렇게 고쳐달라 이런 걸 할 기회 자체가 없겠네요.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는 아까 김민석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90년대부터 이제 중국이 점차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경제를 개방을 지속하면서 대만이 기존에 맺었던 국가들과 계속 단교를 숙여했던 국가들과 계속 외교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한국도 그 하나였고 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길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잠수함인데 원래 네덜란드에서 제렉시 잠수함 4척을 수입하게 되는데 2척을 수입했다가 나머지 2척은 중국이 방위 공작을 해서 결국 2척만 그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 안 하고 있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자체적인 역량을 키울 계획을 먼저 세우고 물론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겠죠. 당장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그 당시만 프랑스가 가능했으니까 거기서 선진화한 시스템을 수입하더라도 우리 또 하이엔 로우 개념으로 해가지고 믹스 개념으로 해서 울산급 같은 거를 자체 건조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걸 못했던 거지. 실패해서 지금의 형편하면 대만 해군의 현실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많이 맞는 게 제가 대만 가서 취재한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대만 최초의 잠수함이 네덜란드에서 2척을 했는데 그냥 사온 게 아니고 건조랑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려고 했다가 2척으로 줄어들고 난 다음에 거의 잠수함 사업이 한 30년 가까이 대만에서 없었어요. 그러다가 새로 IDS라고 하는 그 하이쿤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을 건조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기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기술자 다 집에서 이제 할배돼 있고. 그래서 이거 다시 되살리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번 기술자를 육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프로젝트 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저 KT-1 프로펠러 전투기부터 T-50, FA-50 경전투기, 지금은 KF-21까지 이 정말 해군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이어서 이 와중에 또 지금 대만은 저기 중국의 저 해군 함대 부사령관 3스타님이 저기 간첩질을 하다 징역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간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일부에서 이렇게 대만의 해군 육성 실패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아까 막 비리도 많고 막 의문사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밝혀진 게 대만의 해군 3스타 중장 커정성 전 해군함대 부사령관이 중국의 회유를 당해서 간첩질을 하다가 징역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대만군의 중국 간첩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커정성 중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퇴역 후에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가지고 군사기밀이 유출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현역일 때 어떻게 어떤 걸 유출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대만은 입수를 못한 거죠. 자기만 간첩을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장교들한테 자기랑 같이 이제 악당이 되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까지 밝혀져 가지고 2014년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만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만군은 중국 본토랑 언어도 통하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랑 전혀 다르고 상호 방문이 가능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관광도 되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대만들의 스파이 활동하는 게 중국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캡틴 따거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제가 좀 리스펙합니다. 이분이 금문도를 가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금문도의 포대가 지금 보존돼 있어가지고 관광지로 반했는데 그 포대에서 포 사격 시범을 하루에 2번인가 해준대요. 유튜버님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국 본토에서 왔다. 중국 본토에서 온 분들이 대만군 뭐 입고 그 포를 중국 본토에 포를 쓴 것처럼 저희 그거 보고 야 진짜 이분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어디서 보겠냐 했는데 우리 그 판문점 바라보는 그 전망대에서 경계선은 초병이 북한 그래서 수입하고 그런 꼴이 그런 꼴이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대만과 중국과의 사실 경제적인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떨쳐낼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침투 전략이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는데 커정성 장군처럼 이제 원래는 퇴역 장군들에 대해서 포섭하는 게 많았다가 요즘에는 또 워낙 이런 게 빼먹을 건 다 빼먹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일반 사병이라든가 초급 장교들한테도 간첩 행위를 좀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퇴역한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죠. 미국이 F-35를 대만에 제공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도 있죠. 워낙 중국이 대만 사회, 특히 군 곳곳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밀을 F-35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 비밀사항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우려가 있어서 F-35를 제공 안 한다는 이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게 일시적으로 뭐 그 중장이 좀 이렇게 중국에 포섭돼서 이 사람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초급 장교나 사병들, 사회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까지.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 어디죠? 저기 유럽 유엔인가요? 그 유럽의 어떤 공식 기구에서 정치 높은 사람 한 20몇 년 비서했던 분이 또 중국 간첩이었다고. 지금 미국에서 뉴욕시장의 중국계 비서가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네. 간첩 혐의로 지금 재판을 하고 본인은 물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 호화 절장과 뭐 자동차를 사고 럭셔리한 그 슈퍼카를 사고 뭐 그랬다는 사건이 지금 이제 미국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방첩 활동 잘 되고 있는 건가 좀 걱정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걱정을 하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모르지만 제 이제 추정으로는 걱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왜냐면은 지난번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지금의 방첩사령부가 동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방첩사령부를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에서 가동 중이고 여러 사안을 논의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첩사령부가 과연 제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12월 3일 사태 때 연루가 됐었고 전통일부 장관이 이제 원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정부가 한번 바뀔 때마다 특히 이런 정보기관들은 셔플링이 많이 됩니다. 좋게 말하면 물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은 어떤 역량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특히 이런 정보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망원 관리인데 한번 조직이 확 바뀌고 라인이 바뀔 때마다 이 망원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심이 돼. 여기서 망원이라는 게 망원경이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라볼 망이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그물에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의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조직원을 이렇게 조직망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기자님이랑 이야기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당 그 간첩을 잡는 주 담당 기관은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 이건 군내에 있는 간첩을 방어하는 임무 이러고 있고 국가정보원은 그 외의 간첩 사건들을 다루는데 간첩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좀 오래 있고 많아요.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죄 없는 사람 간첩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실제로 죄 있는 사람도 많이 잡았거든요. 과정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였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간 정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워낙 북한의 간첩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탈북민 유장 간첩 뭐 암호화폐 해킹, 사이버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누구의 소행인지 알기 점점 어려워지는 게 하나 있고 공격을 하는 게 방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방어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 수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송에서 제가 처음 이제 어디에서 말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데 좋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방송. 제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갑자기 회사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찾고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상주를 하시면서 계속 제품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 제품이 일반적인 그보다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채팅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누가 보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북한에서 외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외주를 받아서 북한 해커들이 기능을 잘 구현해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비밀 코드를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나가는지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테러범들이 이런 채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그 오류도 하니까 이것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회사를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전혀 이제 방첩이라든가 간첩과 상관없는 회사인데 이런 게 나오니까 점점 수법이 날로 대단하게 복잡해지고 신기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간첩 수사는 민간에 대한 간첩, 군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민간의 간첩 수사는 경찰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보안수사대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는데 경찰이 물론 보안수사를 되게 오래 해왔습니다. 예전에 그 방공 드라마 중에 그게 있었나? 경찰을 주제하는 거. 하여튼 뭐 경찰을 주제로 제 기호는 보안 경찰을 주제로 한 하여튼 주인공 무대로 한 방공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1233 때인가 뭐 하여튼 간에 오래가 됐지만 아무래도 국가정보는 해외에서부터 이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서 간첩의 침투 이전 단계에서부터 추적을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잘 경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추정은 합니다. 이게 좀 잘 끝나서 이전이 돼서 두 기관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관의 명찰을 떼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손을 꼭 잡고 협조를 했으면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손을 꼭 잡고 하면 어떤 국에 자기 자신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쫄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예산권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 손에 손 잡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간첩 활동과 기술 탈취 등을 하면서 그 사이버 인지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이런 국내적인 이슈에 많이 휘말려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이렇게 수송 트럭 같은 데에서 중국 뭐 백도어가 발견돼서 모든 제품을 뭐 없앤다 뭐 그런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도 있고요.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항구에 있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나는 크레인에도 백도어가 발견돼가지고 중국산 그 항구용 컨테이너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80% 가까이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가까이 상당히 많은 마켓셔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지금 퇴출 중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우리나라 군통신망 뭐 LG에서 하는데 중국제 쓴다고 막 말 많았지 않습니까? LG U+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수입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검증을 해서 운영은 일단 괜찮은 걸로 하고 있지만 이게 신형 교체를 하거나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지 검사하는 게 좀 힘든 것이 있고 사실 화웨이 논란에 가려진 게 뭐냐면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국산 혹은 미국산, 유럽산 제품인데 그 안에 중국산 제품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요거를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게 사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아예 대놓고 중국산에 나오면 좀 보고 감시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산 폰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해서 사실 본사에 내가 중국산 폰 써도 되냐 기종은 이런 거고 요런 거고 요렇게 하고 있다. 여기 어떤 버전이 있고 이거를 제가 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사가 이 버전은 휴대폰을 검사를 미국 국방부에서 해봤고 부품을 데이터를 서버를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중국산을 꼭 사야 되냐 해서 제가 폭스콘에서 만드는 아이폰도 잘 확인해라고 한마디 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제조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군통신망 같은 이런 핵심 안보 시설은 왜 중국산을 쓰는 거예요? 군통신망이 아니라 LG U+가 쓰는 지금 유넷이죠? U+. U+넷. 그 U+가 쓰는 그 그냥 통신망 일반 휴대폰 망인데 그것도 중국에게 일부를 파기했었는데 장기적으로 퇴출한다고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퇴출을 해야죠. 왜냐면 통신가치 이번에 그게 그 한미 정상에 대한 의제 중 하나로 올라온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현재 U+ 대표이사의 발언으로는 자신들이 화웨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최고 등급의 보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공격이 방어보다 쉽고 세어나간 걸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안한 게 좀 사실이고 이번에 또 이제 통신망 해킹 사건들이 각 통신사별로 다 있었는데 일단은 그 장비랑은 상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졌으나 의심이 좀 가죠. 네. 아니 통신사들은 그렇게 맨날 해킹당하고 하는데 그 장비까지 중국산 쓰면서 뭐 최고 등급 받았다는 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안보 분야도 있지만 지금 중국이 기술이나 산업 쪽에서 엄청나게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요즘에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 탈취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상당 부분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들었고요. 이게 굉장히 또 놀라운 게 뭐냐면 DJI 드론이라든가 이런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기술력들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철저한 옛날에 뭐 거의 UFO 감시하는 비밀기지처럼 운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드론 관련 취재를 위해 가지고 선전에 DJI 드론 공장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했던 기자분들 좀 만나 뵐 수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무동과 생산동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사무동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도 생산동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생산동은
거대한 하나의 공장이 하나 돼 있고 밀폐되어 있는데 공장이 나눠져 있지도 않대요.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일하는지도 자신 몰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고 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삼땡. 안 돼. 10만 전자. 한국에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제품이나 이런 부품을 만들면 한국산 제품에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을 먼저 공급을 한대요. 물량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을 더 쳐주니까 한국산 폰에 안 들어가 있는 한국산 부품이 중국산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양은 더 좋고. 제가 정확하게 모델명은 언급 안 하겠지만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정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중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 서해 우리 서해 쪽에도 뭐 구조물 만들고 중국은 정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기술 타치가 안보적인 위협 또 좀 대만에선 중장까지 포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우리 기술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 제발 1, 2, 3, 4, ABCD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당히 해커들이 그거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착지로 해서 자신의 해킹 루트를 숨기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가장 쉬운 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암호로 바꿔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쓰는 분들에 따라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좀 옛날에 컴퓨터 만지고 있던 약간 컴퓨터 덕후 뭐 이런 분들이 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써야 된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에 대해서 보안 패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확인하시고 말해야 됩니다. 이 제조회사들은 항상 해킹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패치를 적용 안 하면 그게 그냥 뚫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윈도우즈, 맥북, 휴대폰, 아이폰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쓰고 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전자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은 사실 냉장고도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와이파이 연결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귀찮지만 이 현대 문명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안 패치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아니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거 뭐 하나 기관 만들어가지고 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제 거 뭐 다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비슷한 질문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연구소에서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저를 완전 멍청이 취급하면서 야 그럼 그게 뚫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다가 악성 코드를 한 번에 올릴 수 있겠네. 그것만 뚫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를 결국에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군대 이야기했지만 군대 공식 비밀번호 다들 알고 계시죠? 뭔가요? 1Q2W324 이거 키보드 이렇게 위아래로. 네, 이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규정에 맞춰가지고 제일 보안을 잘 뚫린 방법으로 하는 게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누가 내 자료를 볼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군의 데이터 센터가 한번 털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털렸던 가장 그 접점이 백신 업데이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업데이트 과정에 허점을 북한의 해커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군의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제집 지나들듯이 드러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론 되게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그만큼 보안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각자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로봇 청소기나 이런 건 좀 중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달려있는 거. 저도 저 집안에 우리 저기 애기들 키우면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그 서버가 한국에 있는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불안해요. 저는 카메라 달린 거. 이것도 사실 IPTV라고 하는 홈캠 요게 좀 문제인데 아예 잘 팔리는 걸 사시던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는 걸 사셔야 됩니다. 아예 잘 팔리는 건 앞서 말한 보안 패치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해커가 뚫리더라도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아예 안 팔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해커가 뚫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도전을 잘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 사시는 게 제일 좋다. 기자님, 한국과 미국의 팩트시트가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한국과 미국이 문서화된 이제 어떤 합의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협정 관련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국뽕장사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날이 올 수 있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어프로브드 하다고 명시를 했고 연료 조달 방법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함되는데 이 말인즉슨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고 건조를 해라. 연료도 뭐 주든가 만들든가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전면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호주, 브라질에 이어서 비핵 국가에서 핵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1, 2, 3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는 딱히 내용이 자세한 게 없어요.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려하는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서포트한다고 명시했다. 요거는 사실 제가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말이 굉장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야. 그래서 뭐 우리가 한다는 거야, 뭐 판다는 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상 우리가 농축은 할 수 있죠. 20% 이하 농축은 할 수 있는데 미국과 협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말 그대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인 제출은 못하고 이제 실험적인 상황에서 관련된 기술은 포할 수 있을 정도만 허용이 된 상태인데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선하는 것을 한번 협의해보자. 미국이 가타부타 제철이나 농축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게 포괄적인 승인인데 일본과 같이 승인을 받아와서 한번 백지수표 같이 받아와서 우리가 이제 평화적 이용에 따른 20% 이하나 이런 거 아니면 핵 연료주기 완성을 위한 차원에서 그를 재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였으나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은 앞으로 협의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어프로브 서포트라는 게 그래 잘해봐. 근데 뭐 대충 보자 이런 것이지 도장을 확 찍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시트가 뭐 MOU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합의문도 아닙니다. 그냥 양국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보도자료 형태인데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이 말을 꺼냈다는 것은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 꺼냈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너무 큰 기대를 지금부터 갖기는 좀 섣부르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조까지 10년이 걸릴 테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자꾸 매국노 이 또 감사 지도가 이렇게 먹히는. 근데 저는 되게 눈물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제 핵잠 원잠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개인적으로도 뭐 대단하다는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한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 나온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 문장이나 팩트시트에서 나오는 평범한 문제, 어프로브드 되게 진미묘한 면이 있지만은 우리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국내에서 건조를 못 받거나 아니면은 해석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건조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기자님 암살하는 의무 아니고 저는 꿈과 희망이 막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좀 현실적인 부분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우려를 보자면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한 말을 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기대해 보긴 한데 확실히 이게 대해서 정확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될지 아니면 뭐가 개정될지도 아직 뭘 개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이죠. 이제 막 시작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정 작업 또는 우리 핵잠 건조 작업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화끈하게 재처리 농축해라. 한국을 지지한다. 한국에서 배 만들어도 건조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협의를 막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님께서는 한국의 정보 고위 관계자분들은 한국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본다. 해석을 하셨어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거라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말하고 지금 혹은 팩트시트에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 팩트시트에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게 명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게 이제 들어간 정확한 문장이고 요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랑 한국이 만드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반대파 주장이고
되고, 다만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님이 좀 강조를 한 거는 자기 협상이 다 참여를 했는데 미국에서 필리에서 만들어라고 못 받거나 아니면 필리에서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주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미국 건조 주제가 나오지 않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못 박힌 내용이라든가 협정이 아니다 보니까 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 한화가 소유한 곳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10월 정상회담 직후에 직접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자기가 썼죠. 트루스 소셜에다가. 근데 우리 위성락 실장님하고 좀 말이 그럼 패치가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뭐 잘못 알고 있다는 건가? 이제 위성락 실장의 설명을 이제 추정을 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트루스 소셜에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 포스팅 이후에 팩트시트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한미가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내 건조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 또는 양해를 받았다는 게 위성락 실장의 설명에 근거해서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일단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님 말 일단 믿어야겠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니까 뭐 미국 사람 말 믿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를 왜 언급했는지에 따라서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전에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겁니다. 그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에 그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이라든가 인사들이 방문을 했는데 트럼프가 가라고 했대요. 니들이 필리 조선소 가서 봐라. 이게 뭐냐면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스윙 스테이트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치열하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이제 향후 중간 선거라든가 공화당 선거에 유리한 것으로 인지를 하는 것은 분명히 팩트일 것 같고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고 말한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트럼프한테 표를 더 줄 수 있는 방안, 필리 조선소 건조가 아니더라도 필리 조선소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무기라든가 함선을 건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오션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원래 원자력 잠수함 건조할 생각이 있었냐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군함을 건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마 원자력 잠수함 말고 군함을 좀 여기서 건조하면 어떻겠나, 요 식으로 우리나라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건조를 핵잠수함을 한다고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뭐 가정을 하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국내에서 건조한다고 했을 때 미국도 어쨌든 뭐 필리조선소 한다는 명문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국내 건조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국내 기술 건조를 했을 때 장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일단 납기가 빠르다. 일단 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는데, 저 미국 본사에 있는 저 기자 선배님들이랑 이 이야기를 했다가 우린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 해군이 미국한테 중국한테 밀릴 것 같아 생각한 것 중에 355쪽 계획이죠. 예, 그게 절대 안 되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필리 조선소 이야기랑 이 원장 건조 이야기를 했어요.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도 미국 해군이 잠수함을 많이 못 얻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소만 부족한 게 아니라 미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에 약 50만 개에서 7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부품업체들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납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크가 늘어나도 배가 나오는 게 늦을 거래요.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걔들 미국의 잠수함 기술 세계 최고인 건 맞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1차, 2차 벤더, 그러니까 중견 기업들이 구성품을 만들고 펌프도 만들고 감속기도 만들고 뭐 모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기반이 무너졌으니까 미국에서 건조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미국에 있는 무너진 기반에 건조를 하려면 사실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비싸게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잠수함에 대한 일관적인 공급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처음 만들어 본 원자로만 이제 우리가 제대로 기술을 자립해서 쓸 수 있으면 미국에서 건조할 때보다 훨씬 더 납기가 빠르고 재고충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지금 현존 미국의 SSN 공격형 원잠인 버지니아급을 건조해서 한국에 가져가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인 독자성을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보유를 추진한 것인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려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가까워오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적으로 예속성만 더 강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농담삼아 어떤 당국자에게 얘기했는데 미국 건조가 될 경우에는 사실 미국 건조한 핵 잠수함 우리 해군이 운영할 경우에는 미국 애들은 거기다가 미국 해군 정치 장교를 한 명 태울 것 같다. 이런 농담까지 한. 근데 이철재 기자님 말씀이 현실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오커스라고 하는 호주와 원자력 잠수함 계획을 했을 때 미국 해군이 쌍수를 들어서 반대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오커스 원자력 잠수함 계획에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허가는 내주는데 호주가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영국한테 야 네가 잠수함을 설계해서 하나 줘 라고 한 게 SSN 오커스란 건데 영국도 뭐 조선 잠수함 강국이긴 한데 조선업이 지금 망하니까 납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미국한테 야 버지니아급 새 척을 임대해달라 한 10년 쓰고 다시 돌려줄게 이러니까 미국 해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거를 호주한테 준다고? 전쟁 났을 때 그러면 새 척의 잠수함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의 납기라든가 미국 내 배치에 우리가 방해를 하면 사실 반대 여론이 더 세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거 비트코인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이분은 비트코인 쪽 인터뷰할 때 나오시는 그 러트닉 미국의 이제 상무부 장관님께서 한국의 핵 재처리와 핵 농축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재처리, 핵 농축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닌 건가요? 러트닉 장관이 모든 걸 다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가안보에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1,500의 투자를 한국에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건 맞는데 요거를 사실 더 많은 보상 그다음에 더 많은 조선업 지원을 미국이 받기 위해서 좀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러트닉이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1, 2, 3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왜냐면은 상무부는 관련 부서가 아니거든요. 현안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부와 국방부, 그러니까 전쟁부 이름 바꿨죠. 그다음에 에너지부의 관련 세상이 물론 이제 러트닉이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김은 셉니다. 세고 이번에 특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러트닉이 뭐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러트닉이 1, 2, 3 협정을 반대했을까? 핵잠에 관련 부분은 물론 반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검열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러트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밑에 사람들 왜 난리냐, 뭐 러트닉이 트럼프보다 더 세냐 이런 얘기도 있고 딥스테이트가 뭐 트럼프와 싸운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썰을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보면 기자님이 비웃으실 것 같은데 그 딥스테이트 이론에 대해서 이것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게 어떻게 비밀 회합을 가지고 막 이상한 유식을 하는 집단이 아니고 오래 일한 미국의 핵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란 건 그 분야의 전문가고 업무 추진을 많이 했고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니까 큰 경제개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전 딥스테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비밀결사라는 의미보다는 그 관점에서 비확산 정책에 대해서 딥스테이트적인 관료, 에너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런 분들의 일하는 방식은 사실 대통령들 많이 겪어봤으니까 만만디 정신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갑자기 나의 정책, 내가 이제 관리하던 걸 바꾸려고 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명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할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권한은 미국에서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자기가 그 기존에 생각했던 자신의 정책들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딥스테이트 공무원이죠. 반대가 심하면 어렵다. 트럼프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관심사가 여기 A, B, C 정말 이렇게 통통 튀면서 옮겨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나 원자력 잠수함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심 받기라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김민석 기자가 말씀하셨던 딥스테이트, 결국 실무자들이 이 일을 주도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안은 트럼프 눈 밖이나 손 밖에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다만 이제 right now. 예.
다만 이 또 부정적인 것만 또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인 것도 조금 있는 게 이러다가 트럼프가 트루스 소설에서 한마디 하면 또 그걸 말을 걸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어떻게 우리의 한미 관계가 그 원자력 잠수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이 이익이 되는지를 사실 앞으로도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측근들 중에서 한국을 대신해서 트럼프의 귀를 잡고 이 한국의 유리한 발언을 할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아무리 권한이 세더라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가진 또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또 뭐 전쟁 얘기 나누는데 전쟁에 가까운 전쟁 행위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의회 권한이 상당히 특히 엄청나게 강합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팩트 시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부러지게 뭐 적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일말의 불안감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추구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나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일보하고 앞으로의 가능성 물론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게 중요하지만 지난해 협상이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일단은 발판은 단단하게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철제 기자님, 김민석 기자님, 저희가 전투식량 지금 한 15분 정도 만들어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짧게 김민석 기자님께서 태국 방산 전시회로 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만 전시회도 가고 태국 전시회도 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비 문제가 있어서 먼 데로는 못 가고 아시아 정도의 그 전시회들은 가고 있는데 특히 KF20이라든가 우리 K방산에 동남아시아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배운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제가 간 데는 디펜스 앤 시큐리티 2025라고 태국의 임팩트 아레나라는 전시회에서 열립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사실 우리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랑 좀 다르게 원래는 K-팝 가수들 공연을 많이 하는 공연장이에요. 방산 전시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동남아시아 최대 교회 방산 전시회라고 태국은 주장하는데 또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 디펜스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게 더 크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자웅을 겨루는 이 정도인데 하필 또 개최일이 11일인데 10일날 우리가 사건이 아마 있었습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뢰 도발 사건 들어보셨는지 적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지뢰 도발. 네, 맞습니다. 휴전선인 줄 알았어요, DMZ.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국 육군이 국경선에 정찰을 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났는데 PMK-32라는 이제 구소련제 지뢰고 이게 휴전 중인데 캄보디아가 의도적으로 태국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매설한 거 아니라는 게 태국의 의심이고 개방 당일날에 원래 VIP들 오시고 하려는 게 취소되고 다음날에 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뭐 몸수색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태국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위산업 전시회라든가 대만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태국 방산 전시회 가면 뭐 볼 게 있냐? 우리나라 무기 뭐 수출 같은 거 되냐? 뭐 이런 정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태국 방산 전시회가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규모가 있고 이게 의미 있는 전시회라면서요? 태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대하는데 기본적으로 태국 방산 전시회의 특징은 동양과 서양 정치적 지형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전시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국 회사랑 중국 회사가 같이 방산 전시회라는 사실상 중동과 더불어서 몇 안 되는 방산 전시회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파빌리온관이 있었고 이스라엘 업체들이 있었고 아랍 국가들한테도 이스라엘 국가들 전시를 못 하거든요. 또 중국관이 이제 단체로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K방산 입구는 대형 업체들이 바로 전시장 입구에서 이제 5개 딱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K방산 이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태국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어요. 일단 공중 항공무기 쪽에서는 T-50 추가 도입 논의가 있고 T-50이 지금 현재 14대가 도입했는데 비행기가 14대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숫자입니다. 유지보수하는 힘들죠. 맞습니다. 원래 4기가 한 개 편되고 비행단 하나의 최소 수량이 16대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애매해서 2개 추가 도입에 대해서 의도를 하고 있다 하고 2대밖에 안 산대요. 그거 있죠. T-50 훈련기는 이래서 16대로 끝내는데 이제 태국이 40여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알파제트라는 경공격기가 있습니다. 요걸 대체한 사업으로 KFA-50 태국 도입이 논의가 좀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태국의 그 브리핑을 했는데 아마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수출 버전인 그 A사 레이더가 적용된 최신형 블록 70, 요게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태국 호위함 건조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안했던 거. 네, 맞습니다. 네. 원래 태국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전투함이 한국산 전투함이에요.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시절에 후미돈 아두나데, 이 전임 군함 국왕님 성함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구축한 프리기함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태국에서 제일 좋은 전투함이거든요. 그 후속함에 대해서 4척, 3조 규모의 도입 사업이 있고, 거의 5개국 이상에서 이게 제한을 주고 있는데, 한국이 그 중에서도 3개 회사가 지금 도전했습니다. 다들 아시는다시피 이제 좀 유명한 하나오션, 이건 이제 첫 일본함을 하나오션에서 만들었으니까, HHI, 현대중공, HD 현대중공,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SK 오션 플랜트도 출사표를 냈는데, SK 오션 플랜트는 한국형 호위함, 그 충남급에 대해서 건조를 처음 시작한,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제 STX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구단 건조하는 거거든요. 해외에 처음 방산 전시에 도전했는 거고, 이 외에도 다음 뉴스는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MNC 솔루션이라는 중견기업이 있어요. 올해 상장되고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 뭐 LIG 뭐 이런 데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행기, 미사일, 탱크에 들어가는 각종 유압 장비라든가 현수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업체인데, 태국의 제일 큰 장갑차 생산 회사랑 MOU를 맺었어요. 자기 장비를 이렇게 공급하고 태국의 구형 무기 체계들을 MRO를 하려는데 한국산 부품이 꼭 있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줘가지고 요게 대한 협력을 하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컨텐츠로도 다뤘던 이제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할 때 쓴 국산 무장 KGB도 추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태국군 담당자는 물론 이제 제작사에서 자세한 설명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또 알아본 결과 지금 소모된 물량만큼 추가로 또 도입하려는 규모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다. 몇 개 안 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외교적인 수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는지. 역시 합방 이래서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네요. 이게 원래 같으면 유튜브에서 야, 태국의 KGB 대량 수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썸네일은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물음표 쓰면 되지 않나? 요즘 시청자분들이 어그로 좀 그만해라,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얘기 듣고 싶다. 그래서 기자님, 그럼 태국이랑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좀 2026년에 야, 이거는 진짜 도장 찍을 수 있다, 기대할 만한 수출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사랑하고 애정하는 KF-22 전투기 필리핀 수출이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필리핀은 원래 KF-21보다는 F-16V 블록 70이라는 미국제 록히드 마틴 전투기 도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V 전투기를 먼저 주문한 나라들이 주문이 밀려서 아우성입니다. 가령 이제 대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F-16V를 주문해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일정이 2년 이상 연기가 됐고, 이 와중에 그 미국 정부에서 장비도 좀 바꾸라고 해가지고 또 행정 절차가 늦어지니까 3년에서 4년 이상 늦어질 건데, 필리핀은 아직 기존 결정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F-16을 받으려면 7년에서 10년이 걸리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수출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빨리 최대한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네. 정확한 이제 일정은 이제 정확하게 못했지만 수출 첫 해에 12기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첫 해면은 계약한 첫 해 연도에 12대를 보내준다고요? 1월 달에 계약하면 12월까지 12대를 한 달 한 대씩 뽑아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FA-50M이라고 해서 폴란드랑 함께 FA-50 구매했는데 기대가 또 커요. 현장에서 갔을 때 사실 카이 부스에서는 태국 공군도 왔지만 말레이시아 국방 차관분들이 이제 오면서 카이부스에서는 이제 FA-50, LIG 넥슨에서는 천궁 대공 미사일들을 보고 가셨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천궁을 산다는 얘기 있었죠. 예, 그게 있어서 그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고, 이 외에도 부품이라든가 이런 단위에서의 그 수출 협의들이 많았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NNC 솔루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품 단위로 이제 합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해외 업체들을 좀 돌아다녔는데,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좀 중견국가 방산업체들 이랑 인터뷰할 때 저한테 한국 업체들을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도 알고 카이도 알고
다 알고 나 아는 건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티어 원급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무기 체계를 완성해서 하는 업체들이 아니고 싱가포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중국 국가들도 사실 자기 나라 국산 무기를 만들고 싶어해요. 근데 혼자서 만들 수가 없고 부품을 구해야 되는데 미국제 부품을 구했다가는 이제 수출 승인 안 나가지고 갑자기 뭐 멈춰서고 있고 유럽산 부품을 샀다가는 이게 너무 비싸고 막 덤탱이도 씌고 납기도 지연되는데 한국산 부품을 자신들이 만든 국산 장갑차라든가 항공기 이런 데 집어넣으면 납기가 걱정도 없고 KF-21이라든가 K9 자주포 나가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업체들 연락처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전화 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주력인데 요렇게 이제 이야기에 관심이 날 정도면 이제 K방산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아이돌 그룹으로 치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이돌 그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놀라야 되겠구나. 이 1티어 그룹 말고도 2티어 그룹까지 글로벌하게 되는 거랑 똑같이 한국의 중견기업들도 해외에서 주목받게 되는 게 내년의 한국 방산 전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슴 벅차네요. 아, 예. 부품을 가져야 돼. 이게 근데 완제품이 아니라 그런 부품들이 팔리는 건 사실 우리 유튜브상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이 안 되잖아요. KF-21은 뭐 120대 수출 이런 건 되지만 전차 기어 뭐 몇 톤 수출 이런 거는 사실 안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K 방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돈 꾸준하게 버는 캐시카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게 수출이 잘 안 됐어요. 부품 수출이.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은 그 우리 거래 국가들이 땡깡을 부리다가 뭐 거절됐다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비면서 돌아온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ADD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다음에 뭐 K2 전차보다 더 좋니 뭐 이렇게 언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엔진 기술은 안 받아갔어요. 사실 타이밍상 그때는 우리가 국산 파워팩을 안 만들 시점이기도 했고 독일산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튀르키예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독일산 엔진을 못 받는데 터키가 자국산 엔진 튀르키예 자국산 엔진 만드는데 도저히 차도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한국산 파워팩을 수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1차분을 생산해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품 단위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휴대폰 갤럭시 아이폰만 알지 거기에 무슨 칩이 들어가는지 아는 건 덕후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2티어 방산업체 여기서 2티어라는 거는 탱크, 비행기, 전차가 아니라 탱크에 들어가는 협력사, 뭐 1차 첨가장치, 네, 요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좀 주목해 주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업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들 말고도 또 수출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도 좀 열심히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기자님은 K방산에 투자하라는 또 저서로 유명하신데요. 책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 중에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방산주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런 2티어 방산주들도 뭐 지금 시점에 그렇게 좀 공부해서 투자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2티어 방산주 제가 언급한 데들은 저도 이제 주가를 보는데 이미 또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내년 K방위산업이 갈림길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좋다고 대박 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이제 K방산 수출이 그 K방산 5대 항공 목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나라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선 게 2026년입니다. 그래서 26년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출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거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누구보다 먼저 빨리 이렇게 헐레누떡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컨텐츠를 보시면 되고 혹시나 뭔가 잘 안 되는 분위기가 조짐이 있다고 하면 그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위기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은 국가의 높은 분들하고 잘 아실 텐데 유튜브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회수를 많이 높인다거나 혹은 뭐 댓글을 많이 달아서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방위산업 결정에 좀 영향이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향방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의 깊게 살펴면서 때로는 그 상당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KF-21 엔진 개발 막 이런 영상 막 조회수 막 몇십만 나오면 거기서 막 국산 개발해야 되고 뭐 출력이 약한데 뭐 F414로 뭐 안 되고 뭐 더 센 거 개발하자 막 이런 여론이 되면은 그게 실제로 높은 분들도 야 이거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좀 국방비를 쪽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사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여론이 뒤에서 뒷받침을 낼 그 사업이 되게 잘 갑니다. 풍풍에 돛을 다듬듯이. 방향을 꼭 결정한다기보다는 좌초되지 않게 끝까지 밀어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KF21 취재를 KFX이던 시절, 그러니까 2002년부터 인터넷에다 KFX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글도 쓰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직업도 갖추게 되면서 계속 꾸준히 보도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지지를 해달라 아니면 희망이 있으니까 좀 응원해달라 이게 정말 좋은 나중에 자산이나 그 우리나라 국방의 선제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K방산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그렇게 됐지만 하지만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잘 안 되면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방향을 위해서 그러려면 관심부터 가져야 된다. 우리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다 쓰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굶어 죽어도 자주 국방하자 개발하자 예산 내놔라 이런 여론을 팍팍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좋은 것도 사다 쓸 수도 있어. 예,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저희 이제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전투식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재 기자님, 김민석 기자님 오늘은 색다른 거 예. 전투식량 특집을 해보겠습니다. 맨날 무기 얘기만 하면 지겨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진상도님의 그 전투식량 채널이 있는데 저도 저도 존경합니다. 그 진상도님 혹시 아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한번 행사장에서 구했고 그 셀카 찍고 악수한 적이 있습니다. 오, 야 영광이십니다. 어떤 임용환 손입니까? 어떤 손으로 진상돈인가? 저도 저 와이프랑 저녁 먹으면서 틀어놓고 보고 요즘은 효로칸이나 페미콘 같은 식량도 우리나라 뭐 전투식량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투식량이 저도 저희는 군 필자들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취사병 출신입니다. 제가 28사단에서 400인분을 하고 800명 취사 트레일러에서 한 달 반 동안 계란 프라이를 할 때 기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전역한 이후의 일이고 제가 있을 때는 계란 프라이 같은 메뉴는 없었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상무대에서 취사병이었는데 장교들은 아침에 꼭 계란 프라이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수백 명분의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그거를 뭐 얘기해 주는데 거의 뭐 중국 영화의 권법처럼 맞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쫙 떼서 맞아요. 떨어뜨리면은 그 기름 위에서 둥둥 뜨면서도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런 철판 같은 게 있고 또 계란을 양손에 이렇게 동시에 깨는 이런 거는 저도 뭐 밥 먹듯이 했죠. 계란찜을 해야 되니까. 존경합니다. 지금도 최전방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우리 장병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 밥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특히 남의 밥 할 때가 진짜 힘듭니다. 맞아요. 이게 취사병이 어려워요. 근데 인식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취사병을 해본 분들은 힘든 걸 아는데 요즘은 좀 알려졌어요. 국내에서는 취사병 되게 쉽다고 하는데 그거는 GOP 취사병이라고 이 전방에 있는 GP나 GOP 취사병은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이하의 밥을 드시는 분들은 할만하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밥이 맛있죠. 맛있죠. 근데 300명, 400명 또 연대나 막 사단 가서 뭐 600명, 800명 가면 훈련소 가시면 밥이 그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00명분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맛은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전방 부대에 가보니까 아주 외진데 아니면은 민간 또 조리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생활했을 때 조그마한 대대급 부대에서 식수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됐거든요. 군대리아 만들 때 계란 삶은 걸 안 하고 이제 계란 후라이를 주고. 이래서 무겁지네 되게. 네. 그래서 그때 딴 부대에서 이제 좀 큰 부대에서 온 사람들이 기겁하면서 니네들 정말 꿀빨 끓거든요. 꿀 빠는 부대? 네. 했는데, 정작 이제 공병 부대였다는 거. 허리 괜찮습니까? 살아있을 만큼만 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허리가 남아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철재 기자님은 전역하신 지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는 얘기하기에 좀 걸쳐. 그런가요? 저는 이민부대. 전 양키방이라고요. 양키방은 뭐예요? 카투사. 카투사도 당당한 현직이죠. 아니, 군피를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 다니신 분들 많은데 군피를 했는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대단하신 거죠. 고생하시는 장병들이면은 나름 제 환경이 또 그분들에 비해서 또 비교할 바가 안 돼서 그래도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팀 스피리트 훈련을 참가했습니다. 와. 산직인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참가하면은 힘든 겁니까? 그렇죠. 야지에서 텐트 치워놓고 뭐 한 열흘 정도 있었죠. 예. 지금은 사실 없어진 지 좀 됐지만 팀 스피리트 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거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대규모 훈련이라 할 수 있는 건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할 때마다 김일성이 잠을 못 잔다 기간 동안 무서워서. 예.
예, 요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훈련이었다가 최근에는 RSOI라든가 다른 훈련으로 좀 대체가 된 편입니다. 저도 하필이면 그 5년에 한 번 한다는 호흡기 훈련 걸려가지고 호국 훈련. 그거 걸리면은 보통 사단급 훈련하면은 이 취사병들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훈련할 때 연대급이다. 뭐 사단급 할 때도 재수가 좋으면 그냥 밥은 저기 부대에서 하고 추진해가지고 먹다가 근처에서 이제 훈련할 때 얘기죠. 근데 이거 무슨 뭐 유격 걸리거나 유격 훈련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식 훈련하면 저희도 나가야 돼요. 그 막 바리바리 싸들고 도구 실은 다음에 밥차 그 취사 트레이 실은 다음에 야지에서 식량을 받아서 거기서 막 오징어 자르고 깐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호국이 훈련은 그럼 보통 한 3일 하는데 호국이라고 그럽니까? 뭐 호국 훈련이라고 아니고 호국이 훈련. 호국이 훈련. 호국이 강아지 이름 같으네요. 네. 이거는 한 일주일을 하는데 이동까지요. 이동. 하고서 여기서 한 2박 3일 하다가 전쟁 상황이니까 어디 뭐 가는 거겠죠. 그럼 또 하고 그게 참 파란만장했는데 그때 제가 전투 식량을 이게 유통기한이 좀 다 됐으니까 소진하자고 소진해. 레토르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분 카레처럼 핫밥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물에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는 그걸 줬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구형이었거든요. 그때 신형이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거. 예, 즉각 취식 하시죠. 네, 즉각 취식형. 이게 요즘 차세대 버전이 또 나왔다고 해서 오늘 이철재 기자님께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나라 군 장병분들이 드시는 전투식량과 정확히 똑같은 진짜 군용 전투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전투식량 L형이라고 되어 있죠. 음. 작년에 이제 보급이 시작했고 원래 이제 2022년인가 개발을 완료했는데 2년 동안 야전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쌓아두고 있겠죠. 네. 이 사실 대비해서 크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함수형 있고 재수화형, 그다음 특정식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함수형은 이렇게 물만 부으면 이렇게 발열하는 발열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캠핑용품 같은 캠핑용품 같은 거죠. 그리고 재수화형은 동결건조해가지고 야전에서 이제 물에다 넣고 끓이는 거고, 특전형은 이제 특수전부대가 비트를 파놓고 안에서 이제 매복하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칼로리를 높여서 만드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리를 안 해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다 요리를 안 해도 되는 건데 함수형, 재수화형 이게 좀 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함수형은 발열형 바뀌고 재수화형은 복원형 말 그대로 이제 동결건조형 물에다 부어서 다시 끓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름 바꿨습니다. 발열형이 12종류가 있고 복원형이 12종류가 있고요. 특전형이 10종류가 있습니다. 34종류 있고 주식과 부식으로 나눠지는데 주식과 부식도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도 나름대로 저격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철재의 밀담이라고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정규 코너에 거기에서 직접 먹으면서 리뷰도 했는데 먹을만합니다. 이게 맛이 중요한데 전투식량 저는 옛날에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시장이 많지 않죠. 그쵸. 배고프면 먹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투식량 맛없다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연합을 했을 때 미군들이랑 같이 조립교를 만들고 공병이니까 한데 거기서 이제 육개장 구출을 보급관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거 C-레이션이랑 MR이랑 교환해가지고 미군 전투식량 받아 대신 교환해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추사병이 해준 게 맛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최신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한번 먹어보고 예전이랑 얼마나 달라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 각 나라마다 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자국군의 전투 식량에 대해 다 불평하는 거. 그리고 MRE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Meal Rejected by Ethiopia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에서 가뭄이 심해져서 대기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USA for Africa 나오고 막 그렇게 We Are the World 노래 불렀을 때 미국이 에티오피아에 식량 지원을 해서 MRE를 보내주는데 그 굶어 죽는 이디오피아인들도 이거 한 입 먹다가 맛이 없어서 내버린 정도 맛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평가는 안 좋았습니다. 이군 사이에서. 전투식량이 특징이 칼로리를 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맛도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 반면에 또 드셔보신 분들은 괜찮다는 평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요번 최신 전투식량 같은 경우 옛날처럼 막 물 이렇게 끓여서 막 넣고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물을 넣어서 이제 발효를 하는 건데 그럼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어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패러디입니다. Let's take the closer look. 존경합니다. 예. 진상군이 존경합니다. AS의 음악을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예. 요렇게 이제 접이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오이? 발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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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머지는 음식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분말 커피. 분말 커피가 후식이 있군요. 후식도 있습니다. 오징어포, 오징어포. 담당맛. 시나몬 케이크. 이거 저 안 좋은 추억이 있어. 파운드 케이크라고. 예. 그 되게 뻑뻑한 맛이 있어서 이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볶음 김치. 볶음김치. 이거 튀김이다. 예, 인기 많아요. 주식의 폭찹 스테이크. 폭찹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돼지고기 스테이크. 그럼 반찬이 3개. 일식 3찬. 여기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폭찹 스테이크가 주식이고, 네. 그다음에 밥은 매운 햄 케찹 볶음밥. 이거 소세지 야채 볶음이 생각나요. 소야의 추억이 나오고. 소세지 야채 볶음이 아침에 나오면 예. 이 잔반이 안 남습니다. 그쵸. 밥도둑이죠. 밥도둑이요. 근데 아침에 뭐 무생채 아니면 파래무침 이런 거 나오면 인기 없어요. 밥경찰. 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파래무침 무생채가 좋더라고요. 이게 저희 군 간부님들께서 아직도 그런 메뉴가 나오고 있다면 이 소고기 미역국 인기 많거든요. 닭고기 미역국 이런 거, 소세지 야채 볶음 그런 거 좀 많이 편성해 주세요. 일단은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고 네. 주식가 케첩 볶음밥 한 번, 네. 하나, 폭찹 스테이크 하나, 그다음에 시나몬 케이크 네. 이렇게 해서 먹죠. 김민석 기자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먹방해 주시죠. 그럼요. 예. 제가 다이어트 중이지만 이날을 위해서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물 되게 조금만 있으면 되네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그리고 되게 섬세한 게 뭐냐면은 네. 휴지가 있습니다. 물 부으면은 물티슈로 쓸 수 있는 거. 이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여기다 스푼 포카락도 있고요. 예. 와, 좋네요. 이게 예전 구형은 뜨거운 물을 직접 부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이건 그냥 물을 하면은 발열이 되는 거군요. 발열팩에다가 물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한 250ml, 200ml도 안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00ml? 네. 훌륭합니다. 발열팩을 앞으로 구부립니다. 충분히 흔들달래. 힘들다. 아이고. 못 빠졌어. 이게 빠졌네. 물은 어디 갔냐? 물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물이 빠졌어요? 물은 밖에 있구나. 물은 나오네. 여기다 넣고. 왜요? 네. 볼수 있으시. 아시지. 아이고. 저희가 처음이라서 진상도님과 다르게 좀 어설픕니다. 네. 이 팽창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이 생기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데. 자, 우리 됐습니다. 아이고. 하고 요거를 저 그릇에다 넣어야 되잖아. 큰 거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하고 조심하세요. 뜨거운 데가 쏟아야지. 야,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 이거 숨기는 겁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나몬 케이크. 다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같이 되게 끄고. 이걸 세워서 보관하겠죠 아마. 이렇게. 네. 이 연기가 이렇게 나온다. 영수야. 다시는 생각나는 보글보글 어머니가 밥솥에서 요새 밥솥에서 여기서 또 연식을 또 말해주면 이거 완성이 됐습니다. 볶음밥을 뜯어가지고 밀어가지고 뜨거운 그렇지. 하고 요런 느낌이구나.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어 보이는데? 폭찹도 뜯어주십시오. 지금 김이 납니다. 뜨거운 김이. 폭찹 스테이크. 이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요? 예전에 제가 먹던 거랑 진짜 많이 다릅니다. 시나몬 케이크. 이거는 이제 뜯어서 딴 데다 케이크.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촬영을 하면서 전투식량 유튜버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를 느끼고 있어요. 시나몬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 찹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맛있으세요? 네. 저는 이 시나몬 케이크. 이렇게 비벼서 먹어야지.
제가 사실 집에서 프랑스랑 스페인 전투식량을 사다 가지고 이제 와인 안주 대용으로 먹는데 거기서 나온 요리나 뭐 쿠스쿠나 이런 거랑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고기가 약간 뻑뻑한 감이 있어도 이게 육질이 좋고 간이 잘 배어 있어요. 이게 먹을 수밖에 없죠. 레트로트니까. 그쵸. 이게 반찬을 하나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곁들여지는 반찬이 2개나 더 있습니다. 볶음 김치랑 그다음에 오징어뽀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스튜디오 전용 스튜디오 하나 있죠 이게. 이 정도면은 다들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훈련 나가면 장병분들이 맨날 밥이 맛이 없으니까 좀 맛다시 이런 거 해가지고. 두 분 군사 전문가니까 제가 의견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이거 전쟁을 가장한 이 생각하는 이 식량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적으로는 국을 만들고 반찬을 열심히 만드는 게 전쟁 상황에서 가능한가? 이걸 다 배식을 날라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밥 대충 푸고 반찬 좀 섞고 맛다시 뿌려서 결국 이제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막 볶음밥처럼 해먹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실제로 전쟁 훈련 우리 상황 가면 그렇게 먹잖아요. 특히 이제 취사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기를 쓰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취사 트레일러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 몇 킬로 밖에서 보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북한군의 화포라든가 화력이 뭐 장거리 공격이 제한적이니까 괜찮았는데 요새 뭐 북한군도 자폭 드론 쓴다고 하고 북한군의 화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으니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전투 식량을 계속 다 줄 수는 또 없는 거 아닌가요? 몇 끼마다? 이런 전투 식량으로 몇 끼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맨날 이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일정 정도 취사한 식량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영양 차원도 있고 전투 상황에서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거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 군대들이 특히 소위 말하는 미국과 같은 맨날 싸우는 군대들은 항상 야전에서의 식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영양분도 높여야 되지만 가급적의 맛을 높여서 그 개별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2차 대전에는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수병들이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이스크림 볶음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배는 아이스크림만 만드는 배예요. 열대 지방에서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어가지고 수병들에게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먹으면서 스트레스라도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좀 전투 식량 드셔보시니까 김민석 기자님 그 예전에 드시던 거랑 다른가요? 너무 많이 다르고 이게 볶음밥 같은 경우에도 이 적절히 간이 돼 있는 것도 너무 짜거나 맵지도 않고 식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레토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름기가 지거나 해가지고 좀 느끼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 평가를 철저하게 받아와가지고 개선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드셨던 분들이 기억하는 전투 식량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뭐 전투 식량이 집밥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야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 가운데서는 괜찮다. 수준급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고 우리나라 예전엔 디저트가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초콜릿 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파운드 케이크도 있었는데 너무 뻑뻑했어. 뻑뻑했는데 그런 것들 또 사용자 불편 사항을 많이 청취를 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뻑뻑합니다. 여러분 좀 드셔보면 알겠는데 맛있어요. 시나몬 케이크 제가 먹어봤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커피도 주잖아요 지금. 커피도 있고. 좋습니다. 저희 기자님 이렇게 전투식량 특집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음에는 뭐 다른 거 한번 조금 더 갖춰가지고 해본다거나 번외편으로 한번 번외편으로 세계의 전투식량 이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청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상도님 어떻게 하냐? 진상도님을 모셔올 수도 있고요. 그거 저만 아니면 뭐 저희가 진상도님 채널에 출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러만 주신다면요. 불러만 주신다면요. 꼭 가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조회수 잘 나오시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철재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